막 이렇게 소규모로 해봐서 처음으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소규모로 운영해보는 건 처음인데요.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2분 전인데 이렇게 크게 더 오실 것 같진 않아요. 좀 일단 문을 열어놓고 바로 시작하고요. 네, 대표님, 김명수 대표님 오셨고요. 혹시 MSV 잡지 보신 분이 없으시니까 자꾸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뭐 유학 경험 같은 것도 여쭤보셔도 되고 대기업 경험도 여쭤보셔도 되고 네, 일단 대표님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장애 쪽이에요. DEI 뒤쪽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제 주로 장애랑 관련된 그 디자인, 인클루시브 디자인 쪽이 저희 전문이고 그래서 오늘 제가 걸어온 뭐 커리어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다뤘던 그런 예시 같은 것들을 저희가 어떤 그 프로젝트를 했고 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되게 정말 못하네요. 하여튼 저희는 이제 장애인이나 고연령층 등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 그 사용자 경험을 분석하는 게 저희의 주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연구하고 좀 콘텐츠를 만드는 게 저희의 주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뭐 200회 이상 써놨는데 누적하면 한 300회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연령층 사용자들을 1대1로 만나거나 아니면 되게 그룹으로 만나다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휠체어를 타신 분이나 뭐 시각장애인이나 좀 특수한 장애를 가진 분들을 만나고 이들의 사용자 경험을 연구하는 게 저희 전문성. 그래서 지금도 여기 오기 전까지도 계속 이렇게 좀 다니다가 오늘 하루 종일 다니다가 이렇게 왔어요. 근데 저희 방법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디자인과 콘텐츠를 제가 동시에 다루거든요. 디자인이 어떤 물리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어떤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콘텐츠는 인식의 변화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맞물렸을 때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궁극적인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잠깐 연구에 있었던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은 빨간 버스, 영국의 2층 빨간 버스 있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유명한데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 그 버스와 이제 우리나라의 저항 버스를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더 좋으면 좋았지 사실 더 안 좋지 않거든요. 아니면 영국의 그런 지하철 같은 것도 한국의 지하철과 비교했을 때 뭐 해외여행 다녀보셨으면 알겠지만 한국 지하철 뭐 너무 좋잖아요. 근데 영국에서 제가 저희 아이랑 이제 생활을 할 때 유아차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생활할 때 훨씬 더 편리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게 어떤 계단 앞에서 제가 이렇게 유아차랑 함께 서 있거나 제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와서 막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좀 같이 들어줄까? 뭐 이런 식으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혹은 또 아이랑 함께 이제 지하철을 타게 되면은 지하철에서 되게 반겨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인식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시설적으로 봤을 때는 뭐 영국보다 훨씬 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설적인 접근성 측면에서는 하지만 그런 인식적인 차원에서 되게 뒤따라주는 것들이 되게 우리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인식의 변화가 같이 맞물려야만 궁극적으로 진짜 의미 있는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것이 저희의 방법론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디자인과 콘텐츠를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은 좀 디자인 연구예요. 저희는 디자인 연구와 콘텐츠를 같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DEI는 특별히 이런 장애를 가진 분들,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되게 장애 유형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연구하고 어르신분들 연구하고 혹은 좀 질환이 있는 분들, ADHD나 난독증이나 그런 되게 다양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연구를 합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사용자들을 연구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 포용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제시를 하죠. 그래서 포용성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딱
하나의 키워드, 트렌드를 딱 잡고 이제 그 기업만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이런 포용성, 접근성과 포용성이라는 그 키워드를 잡고 계속해서 이제 지금 5년째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장애 인구가 10억 되고 이런 거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했는데 DEI 전략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DEI 너무 잘 아시니까 근데 저희가 DEI 전략을 하는 것들은 실제 이제 어떻게 기업과 협력을 하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데서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분석을 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헤라나 그런 뭐 어떤 면에서 에스쁘아나 이런 브랜드들이 우리가 지금 다양성 형평 포용의 관점에서 또 브랜드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그게 이제 마케팅 측면이나 제품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좀 개선이 될 수 있을지를 이제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은 저희가 이제 브랜드 분석을 하죠. 분석할 때 이제 그런 문구부터 시작해서 아무래도 저희는 디자인이니까 좀 제품 기반으로 좀 분석을 하는 경우도 많고 웹사이트의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개선 방안을 이제 제안을 하고 나아가서 이제 뭐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기업에서 실무자들이 쓸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커뮤니케이션 가이드, 그러니까 그 기업 내에서 어떻게 소통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를 만들기도 하고 또 이건 뭐 UX 관점에서 어떤 좀 매뉴얼이라던가 그러니까 설명서나 매뉴얼 같은 거 되게 많이 만들잖아요 기업에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좀 개선될 수 있을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략 중에서는 특히 해외 글로벌 타겟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주로 좀 인종과 관련된 그런 언어들을 저희가 많이 분석을 했었어요. 페어, 뭐 화이트닝 뭐 이런 것들 표현은 정말 지양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인종과 관련된 표현을 되게 많이 집중했고 특히 장애, 아무래도 저희가 장애 쪽으로 좀 전공이다 보니까 장애랑 관련돼서 좀 비장애인 중심주의 혹은 정말 남성 중심주의의 그런 이미지라던가 그런 것들을 대신해서 정말 가정 지향적이고 뭐 그런 것들을 좀 지향하는 이미지나 그런 문구들을 저희가 많이 담으려고 했었죠. 질문 될까요? 예. 해주세요. 예. 그 페어는 왜 그게 좀 지향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공정이 맞으시? 네, 약간 딱 들었을 때 말 공정이니까 뭘 지향할 게 있지라는. 저희 막 피부에 관련됐을 때 저도 약간 좀 궁금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페어한 피부야. 그러니까 너의 톤이 이게 정말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뭐랄까 공정. 그러니까 이게 답이야. 약간 이 피부, 너의 그 화이트닝한 피부나 이런 것들이 정말 좀 평균이 되어야 되고 또 이게 되게 주류가 되어야 돼. 약간 그런 의미에서 페어를 좀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게 정말 맞다. 그러니까 이것만이 정답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페어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맥락이 있어야 좀 그냥 페어 트레이드 이런 건 당연히 너무 좋은 거죠. 그것은 네, 너무 좋은 건데 이 맥락상에서 어떤 피부나 인종과 관련된 그 특정 문구의 맥락에서 사실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 맥락상에서 저 페어가 사용됐을 때 약간 이제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있었다는 그걸 외국인이 직접 저희한테 해줬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었죠. 네, 질문 감사합니다. 좀 궁금한 거 바로 여쭤보시면. 그래서 이제 DEI 전략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좀 하고 있고 인클루시브 UX라고 해서 이건 디자인 쪽이에요. 이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사용자를 이렇게 장애인 사용자들을 이렇게 리크루팅을 해가지고 테스트하고 리서치하고 인사이트 리포트를 만드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시각장애인 사용자들이 패키지 디자인을 잘 쓸 수 있을까? 샴푸나 린스 눈을 감고 이제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아니면 지금 앞에 있는 저런 물통 같은 거 눈 감고 저 핑크색과 초록색 구분할 수 없잖아요. 막 같은 거. 어떻게 하면 그런 패키지의 구분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사용성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기타 등등 홈 IoT와 관련된 것들로 조사를 했어요.
다양한 장애를 가진 분들을 만나고 있어요. 최근에 좀 흥미로웠던 거는 이렇게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그런 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패키지에 되게 다양한 언어들이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써 있는데 그 인지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캐치하기 어려운 분들이 봤을 때 이것을 명확하게 이 제품의 기능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쉽게 패키지를 디자인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같이 연구하고 실제 장애를 가진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혹은 한 손을 거의 못 쓰시는 분들은 뚜껑을 어떻게 열까? 혹은 어떻게 펌프를 누를까? 뭐 그런 것들을 되게 연구를 하죠. 혹은 뭐 어른들은 스마트 TV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무래도 시니어 분들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우려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계속 좀 어르신들이 앱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쓰시는지 그런 걸 이제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는 뭔지를 이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석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은 발전시킬 수 있을지를 인사이트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죠. 전시도 해요. 저희 아무래도 디자인 쪽으로 이제 다루는 게 있다 보니까 시각장애인 학습과 성장 이런 주제를 가지고 홍보하는 점을 같이 했는데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잘 감이 안 오시잖아요. 물론 이제 뭐 점자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할 것이다 그런 예상은 있지만 그 점자 학습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야 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그런 학습지 같은 것들이 점자로 되어 있지 않아서 겪는 어려움들 대부분은 이제 그냥 활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전시를 진행했고 요거는 아무래도 좀 더 이제 DI 언어랑 관련된 건데 연령, 장애, 성별, 외래어, 인종, 문화와 관련된 차별적인 표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고 한쪽에서 봤을 때는 어떤 차별적인 표현이고 어떤 거는 좀 권장하는 표현이라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정리를 했었던 거죠. 요거는 이제 장애나 비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놀 수 있는 놀이 공간. 그래서 발달장애인 아이들이 좀 많이 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종이 파이프예요. 종이 파이프를 가지고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어서 디자인했습니다. 왜 이걸 종이로 만들었는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발달장애인 그 부모들의 돌봄 피로도 문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시나리오를 붙여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했었죠. 조사해서 이런 거를 이제 벽에 패널로 만들어가지고 부착하는 방식들. 그 외에도 내년 초에 여러 가지 전시가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회사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 또 볼 수 있습니다. 교육 워크숍으로 하고 저희가 아무래도 조금 더 알려지게 됐던 거는 MSV라는 저희 브랜드 책 때문인데요. 아까 저희가 콘텐츠 운동을 했었잖아요. 미 소셜 밸류의 약자이고 지금까지 이제 6번이 나오고 여기는 지금 5번까지만 이미지가 있는데 교통약자 이동과 공공 디자인, 장애인 직업 다양성 혹은 세 번째로는 그 장애 비장애 아이들이 함께 놀 수 있는 놀이 공간, 또 안전과 생활 안전부터 잘한다지 안전을 위한 디자인, 또 시니어 세대의 디지털 접근성과 포용적인 디자인이고 이런 그 포용성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저희가 디자인 관점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계속 내고 있고 최근에 6호로 낸 거는 이제 포용적인 도서관이란 무엇이냐. 스웨덴이나 핀란드에 있는 도서관 인터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포용적인 도서관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인터뷰하고 저희가 인사이트. 네.
되고 싶다 할 수가 있었구나. 네, 많은 분들 저희가 만났었죠. 주로 이제 외국에 있는 분들을 인터뷰하는 이유는 한국에도 좋은 사례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냥 저희가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외국 사례는 좀 접근하기 어렵잖아요.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외국에 있는 사례들을 많이 다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 되게 다양한 콘텐츠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뭐 조금 뒤에도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저는 이런 당사자분들을 찾아가는 거 되게 좀 좋게 의미 있게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있는 사진들이 이분이 이제 사용하시는 그런 막대기나 이런 제품들인데 사실 뭐 이런 거 다이소에서 그냥 누구나 살 수 있고 뭐 별로 값어치 없게 생각을 하시지만 이분한테 이게 팔이거든요. 그러니까 앉은 상태에서만 생활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 막대를 가지고 눌러가지고 버튼을 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되게 유용하게 쓰시는 거예요. 저런 회전 의자도 이분은 뭐 회전 의자를 타고 왔다 갔다 하셔야 되거든요. 실내 공간 안에서.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했던 도구들이 이분한테는 되게 다리가 되어주고 팔이 되어주는 유용한 보조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나은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 MSV 시리즈에서 다루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져온 자료가 엄청나게 많은데 제품과 공간의 기준 그러니까 그 이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지금 정수기가 이렇게 위쪽에 버튼이 있고 앞에도 버튼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뉴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해가지고 그 관절염이 사실 지금은 또 치료가 또 많이 가능한데 옛날에 이분이 30년 전에 됐을 때는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생활하시다 보니까 뼈에 그 근육이 거의 다 녹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근육이 거의 안 남으시고 손도 보시면 이렇게 좀 힘이 없어 보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반신의 근육도 좀 없으셔가지고 실내에서는 이제 그냥 하체로 다니시는 거죠. 앉은 상태로 이제 다니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높이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굉장히 불리한 거죠. 그래서 정수기 버튼이 이렇게 앞에 있으면은 그나마 이제 저 막대기를 가지고 찔러서 물을 받을 수 있지만 탑 부분에 있는 거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온수나 냉수는 전혀 쓸 수 없는 정수만 마시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걸 말씀해 주시고 옛날에 보면 냉장고들이 그 세대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냉장고가 곡선미를 자랑한다고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볼록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핸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손을 쭉 뻗어가지고 가운데 있는 핸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불편한 거죠. 오른쪽에도 보면은 지금 이렇게 밑에 디딤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휠체어 이분 사례는 아니고 휠체어를 타고 있는 어떤 그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살고 있는 집에 아파트 현관문 밑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좀 어려운 거죠. 장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들을 생각해서 올라와서 눌러라고 이렇게 있는 거긴 하지만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년이 가까이 가서 이걸 누르고 하기에는 이런 간섭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제품과 공간의 기준이 이제 서 있는 사람한테 맞춰져 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패키지 디자인의 기준.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대부분 거의 당연하게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정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에 맞춰서 이제 패키지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발생한 그런 괴리감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어떻게 하면 이제 정보를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사람도 정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과 동등하게 그런 경험의 가치를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놀이터도 뒤쪽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들은 이제 대부분 뛰어다니거나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죠. 이런 흙이 이렇게 있는 공간에서 이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어린이들은 아무래도 좀
뮤지엄 같은 것도 산을 이제 눈으로 보고 즐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맞춰가지고 대부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게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원래 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뭐 커리어 뭐 그런 거 설명을 드리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원래 이제 사실 저는 이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이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흔히 사회적 약자라고 했을 때 그냥 뭐 장애인 우선적으로 떠오르잖아요. 장애인은 우선적으로 떠올리는데 장애인이라는 부류 중에서는 국회의원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사회적 약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사회적 약자라기보다는 다른 표현이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사용자, 뭐 차라리 그런 표현이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어쨌든 저도 되게 단절되어서 이렇게 좀 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고 원래 이제 저는 삼성전자에서 제품 디자인을 하면서 그렇게 커리어를 쌓고 있었지만 그냥 거기서 이제 프리미엄 제품들, 이제 프리미엄 가전 제품들, 전자 제품들을 이제 디자인하는 거에서 나름대로 가치를 찾고 있었지만 나름대로 이제 계기가 있었어요. 그 제가 이제 방글라데시 시각장애인 마라톤 가이드러너 활동을 좀 했었거든요. 시각장애인 분들이랑 같이 마라톤을 뛰는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옆에 제 팔에 밴드를 묶고 1대1로 같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남산을 이렇게 같이 뛰고 막 그렇게 하면서 시각장애인의 삶에 대해서 되게 좀 깊이 알게 되고 방글라데시를 제가 이렇게 갔다 왔는데 방글라데시 가보신 적 없으시죠? 네, 방글라데시 치타공이라는 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부산 같은 지역인데 거기를 갔었을 때 만났던 그런 마주쳤던 그 환경이 정말 저는 충격의 도가니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보실 일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 열악한 환경을 좀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뭐 결국 그때부터 이제 장애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이 있었는데 장애가 어떤 의료적인 측면에서 결함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상황에 따른 제약상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사실 장애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결국 이런 문제들이 타인에 대한 관련된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다면은 그냥 사실 환경 문제는 너무나 쉽게 많이 다루잖아요. 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나랑 관련된 미세 플라스틱 먹으면 내가 건강에 안 좋고 우리 자녀가 안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장애랑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내 문제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누구나 나이가 들기도 하고 이런 상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캐리어를 끌거나 양손에 뭔가 짐을 들고 있거나 상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제약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살면서 누구나 이런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특수한 사용자를 이렇게 다룸으로써 우리가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포용적인 사고의 시작은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이 정말 단절되었던 그런 너네는 딴 사람들이야라는 게 아니라 정말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받았던 인사이트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되게 많은 걸 가져왔어요. 저희가 다룬 사례는 주로 이제 MSB 소셜 이펙트 시리즈에서 다룬 사례들이에요. 저희가 해외 인터뷰를 아까 많이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례들을 좀 많이 가져왔고 네, 굉장히 사례가 많은데 일부분만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포용적인 디자인, 우리 포용적인 디자인이라고 되는데 저는 포용적인 사고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어떤 포용적인 사고를 위한 세 가지 생각의 전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의 시작을 어떤 제약이 있는 사용자로부터. 네. 그래서 왜 저도 이제 놀이터 디자인을 할 때 왜 그 놀이터에서 장애인 아이를 한 명도 볼 수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저도 이제 저희 아이랑 같이 놀이터에 같이 막 다니고
많이 다니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왜 볼 수가 없었을까 뭐 생각을 좀 해보다가 네, 결과물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런 전시를 저희가 만들게 됐습니다. 전시뿐 아니라 뭐 콘텐츠를 같이 만들어서 그때 좀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뭐 그런 작업을 했었죠.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었어요. 150명 정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의 그 부모님들을 저희가 인터뷰를 이렇게 설문조사나 전화 인터뷰를 해봤을 때 이 아동들이 이제 하루 1시간 미만으로 야외 놀이로 활동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지만 그 가장 큰 어려움은 주변의 그 시선과 또 아동 간의 그 마찰에 대한 능력. 그러니까 이 아이랑 같이 어딘가 밖을 나가면은 되게 따가운 시선을 받는 거죠. 그 발달장애인 아이들이 관찰해 보셨어요? 혹시 주변에 있으신가요? 그 발달장애인 아이들을 보면은 가끔씩 이제 좀 소리도 내기도 하고 좀 튀는 행동들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너무 이제 과하게 주목을 하는 거죠. 그 발달장애인 아이들의 특성을 잘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특히 엄마들은 이제 그런 행동을 봤을 때 우리 아이한테 뭐 피해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피하거나 되게 쟤는 뭔가 문제 있는 것 같다. 도망가자. 약간 그런 행동을 한다던가. 그런 마찰에 대한 마찰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그런 시선 때문에 이 엄마들이 그 외출할 때 정말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놀이는 사실 어린이의 본능이죠. 너무 당연한 말인데 놀이는 또한 평등해야 된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좀 잘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이가 정말 아이들한테 너무 중요하지. 근데 놀이는 평등해야 된다는 거를 저도 사실은 저걸 만들기 전에 몰랐어요. 그 책, 세 번째 책이 저희가 포용적인 놀이와 놀이 공간에 대한 건데 그거를 만나면서 이 부모님들을 저희가 인터뷰하고 만나기 전에는 그 놀이 장애인 아이들이 그 놀이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유엔 아동 권리 활발기로 나와 있는 거고 너무 당연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만든 분이 이제 뉴욕의 센트럴파크의 모험 놀이터를 지은 분이에요. 리차드 가트너라는 80세 정도 되는 분이 80세 이상 되는 분인데 이분한테 이제 저희가 물어봤을 때 포용적인 그런 놀이터의 조건이 뭐냐 물어봤을 때 그런 흙과 물,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자연에서 있는 것들이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놀이의 주도권과 자율성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놀이의 주도권과 자율성을 줘야 된다는 말을 이분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결국 장애 아동들한테도 같이 이제 주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죠. 네, 그래서 저희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인사이트가 아까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그 제약이 있는 사용자로부터 저희가 포용적인 사고의 시작이 또 제약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먼저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 부모님들을 먼저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 컨셉도 주고 제작하고 전시를 한 거죠. 그래서 받았던 인사이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규칙성과 자율성의 조화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친구는 이제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부모님과 같이 만난 거죠. 이 아동의 이제 놀이 행동을 이제 관찰을 하다 보니까 뭐 그네타기나 이런 거 다 좋아하지만 그 나뭇잎을 가지고 노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놀이나 나뭇잎이나 이런 걸 이제 이렇게 막 던지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비정형적인 놀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놀이터 이렇게 사람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아이들이 많은 시간대에 놀이터에 가보면은 그네나 이런 저런 놀이를 할 때도 좀 주변에 누가 있으면은 누가 한번 모래에 맞았다 그래서 물었다 하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부모님끼리 싸우는 거죠. 혹은 이제 그네를 타고 싶어도 줄을 이렇게 쭉쭉 서 있으니까 줄을 이제 잘 기다려야 되는데 이 아이들 중에는 혹은 좀 기다리기 좀 어려운 아이들이 있고 그런 이제 규칙적인 행동 혹은 주변 일단 좀 규칙적인 행동에 한해서 말씀드리자면 규칙적인 행동을 좀 잘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포용적인 놀이 공간이라고 한다면 이런 규칙과 자율성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네, 이 친구도 이제 마찬가지로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였는데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사방에서 막 그 올라올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출입구나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한 공간. 왜냐면은 포용적인 디자인에서도 이제 출입구가 한 군데면은 좀 포용적이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방면에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방면에서 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이제 디자인했죠. 그리고 이제 누구나 이제 들어갈 수 있고 기거나 뛰거나 누워있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이게 초기 컨셉이에요. 초기 스케치 이런 것들 했고 휠체어를 타고 있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아까도 무릎에 간섭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릎이 간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운데 이렇게 뚫어놓은 공간으로 촉감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디자인했습니다. 요거는 그 발달장애인 아이들이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잠깐 쉼을 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쉬려면은 완전히 좀 차단된 공간이 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의견도 들어봤을 때 좀 사방이 가급적이면 사방이 좀 막혀있는 공간이 좋겠다. 그렇다고 이제 완전 막아버릴 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이제 엄마랑 같이 들어가가지고 잠깐 이제 마음을 식힐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같이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가 디자인할 때는 세운산다에서 저희가 전시를 한 건데 다 이어붙이진 않았어요. 왜 다 이어붙이지 않았냐면은 다 이어붙였을 때는 그 공간, 통 안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이제 꺼내기가 어려우니까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통 양쪽에서 이제 꺼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른이 팔 뻗어서 손을 집어넣었을 때 아이가 잡을 수 있는 그런 길이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그날 저희 주말에 한 5일 정도 이렇게 했거든요.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평일에 당연히 못 오죠. 평일에 그냥 관계자들만 이렇게 많이 오시고 주말에 이제 몰아서 왔는데 그냥 처음 왔던 그 아이예요. 발달장애인 아이고 막 다 탐색하고 놀더라고요.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애들이 막 이렇게 누워서도 놀고 저희 홈페이지에 막 동영상도 있는데 별별 저희 딸이에요.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막 이렇게 놀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놀고 있는 거죠. 왜 종이로 이렇게 했냐면은 고강도 좀 파이프거든요. 제가 이제 좋아했던 그 건축가 중에 이런 그 종이 파이프를 가지고 건축을 지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좀 영감을 받아가지고 저희 나라에서 사실 이런 시도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 찾아가지고 이 고강도인 종이를 제작하는 데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잘라달라고 한 다음에 그냥 놓은 거 아니고 다 스크류 막 설계를 해가지고 안에 스크류 박아놓은 예산이 별로 없어서 했어요. 돈을 별로 안 주고 1,000얼마밖에 안 주셔가지고 근데 종이가 저 비용인데 굉장히 고강도인 종이가 있어가지고 거의 굉장히 잘 했습니다. 신체적 차이. 그래서 이 아이도 이 아이는 되게 이제 8살 정도 된 아이인데 그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항상 이제 도움을 필요로 해요. 놀이터에 가면은 좀 기어다니는 좀 부모님이 잡아주셔서 그렇게 이렇게 다니고 보행보조기 하고 엄마랑 같이 그림 타고 같이 올라가고 근데 이런 아이도 혼자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되게 좋겠죠. 놀이터에 그런 데는 잘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혼자 놀 수 있는 공간을 저기 장애인 아이들이 여기 한 3명 정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잘 구분 안 되죠. 여기 뒤쪽에 휠체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그 공간도 있고 아이들이 바닥에서 낮은 데서 그냥 촉감놀이 하고 장애인 아이들 보니까 이 촉감놀이들을 발로 밟으면서 올라가더라고요. 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부모님 손 잡아주는 가기도 하고 대단한 공간을 저희가 만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취지에서 이런 걸 디자인했었죠. 이렇게 놀기도 하고 이제 가야 된다고 해도 많이 안 놀아요. 애들 너무 많이 듣고 싶어요. 저희가 근데 이때가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2021년이어가지고
되게 많이 홍보를 하고 싶었는데 그 방역 수칙 때문에 시간 나눠가지고 딱 인원만 한정된 인원만 딱 해가지고 40분만 딱 하고 그 다음 타임 이렇게 하고 했었죠. 애들 너무 좋아했어요 진짜. 시선으로부터 자유와 평범함. 이게 아까도 그 시선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 주변에 너무 불편한 시선을 보낸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셨던 그림에서 보시면은 어쨌든 그 아이들이 이렇게 섞여서 놀 때 누가 장애인인지 누가 비장애인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되게 좋다고 하셨어요. 우리 애는 되게 좀 유별나게 좀 노는 편인데 여기 안에 있으니까 같이 좀 섞여서 노는 것 같다. 우리 아이가 좀 장애라고서 특별한 주목을 받지 않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다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런 시선으로부터 자유와 평범함이 되게 중요한 거죠. 네, 이렇게 노는 애들도 있고, 네, 이렇게 노는 애들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원형으로 하여튼 이런 통을 만들었던 이유가 저희가 관찰했을 때 결국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뭐 특별하게 노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놀이의 그 본질은 다 똑같은 거죠. 숨거나 기거나 빠르게 뛰거나 올라가거나 뭐 그런 행동들을 되게 동일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중성적인 공간이라고 하는데 어떤 걸 이제 지시하거나 어떤 놀이를 지시하거나 어떤 방향을 지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냥 알아서 좀 놀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뭐 되게 다양한 행동들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비정형적이기 때문에 그런 발달 장애가 가진 아이들이 생각보다 더 잘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인사이트인데 때로는 그런 따뜻한 무관심도 되게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들을 너무 이제 뚫어져라 이렇게 쳐다보고 이제 어떤 사회라는 공간이 그 놀이터라는 공간이 아이들이 뭔가를 시도할 수 있는 실패하더라도 뭔가 시도하고 뭔가 좀 기다리는 것이 좀 실패할 수 있더라도 좀 잠깐은 뭐 기다릴 수도 좀 때를 쓰더라도 좀 잠깐 기다릴 수 있도록 그런 여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한테도 되게 냉정한 잣대로 이제 다른 부모님들이 이제 바라보게 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따뜻한 무관심. 아이가 조금 좀 불편한 행동을 하더라도 좀 따뜻한 무관심을 좀 보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연습을 위한 공간이기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기획의 시작을 재앙에 있는 사용자로부터 하면은 비장애인 아이들도 더 같이 놀 수 있는 더 많은 사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죠. 네, 여기부터 또 요건 아까는 저희가 직접 디자인한 사례였고 이분은 이제 인도에 있는 건축가세요. 제가 앉아서 하겠습니다. 인도에 이제 건축가인데 그런 거 못하시겠다. 이제 시각장애인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설계한 건축 학교예요. 그래서 이게 그 학교거든요. 여기 지금 보이는 아이들이 다 시각장애인 아이들이고 보통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길을 다닐 때 생각을 하면은 유도블록을 먼저 많이 생각하고 바닥에 깔려있는 그 유도블록 노란색 그걸 잘 깔아야지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다루고 있지 않죠.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벽을 잡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건축가가 초점을 맞춘 거는 그 벽의 패턴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간 안에 있을 때 공간에서 그 벽을 이렇게 잡았을 때 그 벽의 패턴이 이렇게 다른 거죠. 그래서 가로로 된 패턴이 있는 곳은 뭐 복도고 세로로 된 패턴이 있는 곳은 또 교실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저명으로 된 패턴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제 그 촉각을 통해서 이런 시각장애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촉각적인 요소로 공간을 이제 경험을 하니까 촉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공간 안에 요소들을 공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패턴을 되게 다양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 이런 아이들과 테스트를 막 여러 가지 하면서 모컵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놀겨놀이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만져보니까 좀
몇 번의 그런 유저 테스트,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패턴을 만들고 하고 이 패턴이 한 6가지가 있고 그래서 그 공간마다 이렇게 아이들을 구분할 수가 있고요. 또 앞이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니까 아무래도 그 후각이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식물들을 심어놨는데 이 교실 안에서 있으면 이렇게 창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공간 안에 저 식물의 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교실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 후각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네. 또 청각적 요소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 친구가 되게 높잖아요. 지금 이 아이 거의 3배쯤 되죠. 2.5배, 3배쯤 친구가 되게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이 울리는 거죠. 목소리가. 그래서 내가 복도 안에 있으니까 이 공간이 울리는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공간에 있는지를 이 아이들이 이제 알고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이 건축가분이 저에게 인사이트를 줬던 것도 관찰해보니까 아이들은 다른 감각으로 이제 각 공간의 소리나 질감이나 냄새 등을 이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눈으로만 정말 공간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지난 요소들인 거죠. 사실 저희가 이제 저 공간에 가서 저희가 뭐 저 학교를 다니고도 이 연세대학교 캠퍼스를 돌아다니고 눈으로만 이제 공간을 경험하는 사람들과 정말 이제 앞에 보이지 않아서 촉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 공간을 경험하고 공간 안에서 느끼는 것들은 완전하게 다르겠죠. 네. 그리고 이분은 이제 농인 건축가세요. 농인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들리지 않는 분이고 수어만 이제 쓰시는 분이고. 근데 이분의 이제 아내와 그 자녀까지도 다 농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농인 가족이죠. 이분한테서 이제 저희가 알게 됐던 데프 스페이스라고 하는 어떤 공간 디자인의 원칙이 데프가 이제 농인 뜻하는 말이니까 이런 수어를 사용해서 소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공간이 디자인이 되어야 되는가 그게 이제 데프 스페이스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둥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화살 표시가 이렇게 있는데 수어를 이렇게 쓰다 보면 몸짓을 되게 많이 쓰게 되잖아요. 몸짓을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러려면 이제 서로 잘 마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일렬로 이렇게 앉아 있는 강의실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사람과 소통을 할 때 그 몸을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약간은 좀 불편한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약간 이렇게 타원형이 말발굽형이거나 원형이거나 이렇게 되면 굳이 내가 몸을 돌리지 않더라도 수어를 쓰는 걸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기 편할 수 있도록 원형으로 공간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제 이분이 이제 독일에서 어떤 축제가 있었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축제가 있었는데 그 공간 파빌리온을 이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했습니다. 네, 둥글게 디자인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잘 멀리서 소통을 할 수가 있죠. 이 테이블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 별로 이제 특징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넓은 요 좌석 그 테이블 있죠. 테이블과 벤치가 이제 결합된 모양인 거죠. 이렇게 이제 올려놓을 수 있는 데가 많으면은 뭔가 일단 올려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뭐 농인들은 손으로 이제 소통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입으로만 소통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노인들은 손으로 소통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 물건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뭐 옆에 이렇게 콜라병을 놓던 뭘 놓던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옆에 놓고 손으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잠깐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수어로 소통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비장애인들도 뭐 이렇게 우리도 뭐 가방 올려놓고 뭐 물통 올려놓고 커피 같은 거 올려놓고 되게 편리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누구에게나 좀 좋은 디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
양손을 다 써서 수업을 또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로 대면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서로 눈을 봐야 되고 몸을 이제 같은 방향으로 이제 향해야 되고 그렇게 소통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더 안전한 공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핸드폰 보고 그냥 가다가 부딪히고 막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앞서나 못 보고 막 이렇게 사고 난다던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사진은 없지만 이분이 이제 디자인한 그 학교에 어떤 길이 있어요. 보행로가 있는데 보행로 곳에 이제 어떤 물건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테이블 같은 거 다 이제 디자인을 하고 그렇게 이제 잠깐 올려놓고 소통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 데프 스페이스가 이제 인간의 상호작용을 고민한다. 그래서 모두에게 더 안전하고 자유로운 공간이 된다. 이런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관찰 속에서 그런 창의력의 해답이 나올 수 있다. 결국 아까 그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이제 관찰했을 때 이렇게 아이들의 촉각적인 요소와 청각적인 요소, 후각적인 요소로 공간을 경험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고 또 이렇게 농민들 그런 행동 방식들을 저희가 관찰했을 때 저렇게 뭔가를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 혹은 둥글게 될 수 있는 둥글게 이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가 하나였고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배제되었던 사용자를 돌아보기. 궁금한 점 있으세요 혹시? 제가 너무 말을. 디자인 쪽은 아니시잖아요. 예. 너무 생소하실 것 같긴 한데. 그런 쪽도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좀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적당한 표현을 잘 모르겠는데 소위 한쪽 이제 장애를 가진 이제 분들 그런 집단이라고 표현하는 그 특성에 좀 맞춰서 이렇게 디자인을 좀 하셨는데 뭐 예를 들어 농민 위주로 하시고 또 이제 뭐 시각장애 위주 이 좀 서로 다른 장애를 한꺼번에 좀 충족시킬 수 있는 너무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려워. 네,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좀 뭐 그런 사례나 뭐 해보시거나 궁금하게 듣다 보니까 어쨌든 그걸 대부분 만족시키려고 하거든요. 예. 예를 들면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그러니까 보이스 오버 기능, 그러니까 그 기능이 있고 또 확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농민을 위해서는 이제 자막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손을 잘 못 쓰는 사람을 위해서 뭐 음성 명령으로 뭔가 시행이 된다던가 혹은 한 손만 쓰는 사람을 위해서 태그를 한 번 했을 때 사진을 찍힌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복합적인 걸 다 넣을 수 있는 제품은 사실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복합적으로 것을 발견을 하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안내판인데 뭐 점자 안내판 그러니까 완전 그 사람만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것도 있고 근데 보통 글씨 옆에다가 점자도 같이 변기해 놓은 경우도 있고 근데 그 글씨가 완전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저시력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뭔가 채도나 명도나 이런 것들이 잘 구분이 된다던가 그리고 그 옆에 QR코드 같은 걸 둬가지고 뭐 눈을 읽지 못하고 그냥 귀로 듣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한다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요새는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가급적이면 다양하게 좀 전달하는 서클을 하죠. 경험을 어쨌든 간에 이제 동등하게 좀 해줄 수 있으면 어렵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걸 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두 명을 모시고 이렇게 하는 처음에 하는 정말 그래도 관련 분야가 아니시더라도 좀 뭐 이런 사람도 있구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제됐던 사연부터 돌아보기는 이건 되게 저희가 인터뷰했던 사례 중에 제일 좀 충격적인 사례였어요. 총기 난사, 미국에서 총기 난사가 좀 잘 일어나잖아요. 총기 난사가 일어났던 12년 전에 일어난 코네티컷주의 샌디욱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정말 많은 아이들이 좀 죽고 했었죠. 그 학교를 그래서 이제 다시 리빌딩 하려고 그러니까 총기 사건의 그 현장들이 다 있으니까 그거 완전히 이제 싹 부숴버리고
새롭게 지었거든요. 이제 그 새롭게 지어지는 학교를 리빌딩한 그런 총괄 건축가를 저희가 인터뷰를 했어요. 옛날 디자인 거죠.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총기 사고가 발생한 지역, 그런 뭔가 안전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서 이제 느끼게 되는 거는 어쨌든 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 그런 보안에 대한 것들을 되게 크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억제하고 탐지하고 지원하고 방어, 어쨌든 그런 보안을 위한 요소를 우선시하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학교를 정말 요새처럼 지어야겠다. 이 연세대학교처럼 진짜 요새처럼 만들어가지고 정말 접근하기 쉽지 않게 완전 성벽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본질적인 것은 결국 그 학교의 본질이 결국 아이들의 성장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요소를 다룰 수 있을까? 아이들의 환영받고 좀 자연 친화적이고 정말 집 같은 느낌, 관계 지향적인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 되게 개방적이죠. 창문 같은 게 굉장히 이제 창문 써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자연의 빛을 이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열어 열어놨죠. 근데 물론 막는 것도 있습니다. 뒤쪽에 막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되게 열어놓은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옛날 공간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좀 폐쇄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막혀있는 것 같죠. 근데 여기는 완전 시원하게. 물론 그 출입구는 철통방어를 해놨어요. 출입구는 제가 여기 사진을 넣어놨는데 출입구 사진 없구나. 출입구는 철통방어를 해놨어요. 출입구는 세 군데로 들어올 수가 있긴 한데 그것도 되게 그 앞에 자연 요소들을 되게 많이 둬가지고 디자인했고 그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런 공간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 좋냐면은 그러니까 좀 더 본질을 생각했을 때 실제 학교에서 일어나는 그 폭력 사건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치고 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생각했을 때 그것의 1순위는 총기 난사가 아니라 내부 폭력이다. 그러니까 아이들 간의 그런 폭력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런 창이 있으면 외부에서나 내부에서 서로 감시가 가능한 거죠. 세트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외부와 내부의 그 감시, 자연 감시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다는 거죠. 네. 그리고 밖으로 내다보면 이제 최대한 이런 풀 숲들이 이제 무너진 것을 바로 옆에서 볼 수 있게 디자인을 했죠. 그런 자연의 요소를 되게 많이 담았어요. 이런 꾀꾀개들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들이 저희 봤을 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초등학생 아이들 보면 되게 좋은 거. 저기 오기들이 날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군데군데 배치한 거죠. 흥미로웠던 점은 이 펜스를 높게 안 치고 요걸 이제 정문 말고 뒤편에 있는 학교 뒤편에 펜스거든요. 거기 되게 낮게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데 그 숲들이 이렇게 우거지게 나무들을 심어놓은 것도 있고 원래 숲이었는데 그 옆에다가 좀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이렇게 자연 펜스라고 해서 그 자연의 요소들이 하나의 펜스가 될 수 있게 나무들이 이렇게 심겨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최대한 그 자연의 그 빛을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는 그런 나무를 많이 보고 그런 빛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본질에 다시 디자인한 거죠. 그래서 이분한테 받았던 영감은 결국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 말고 가장 좋은 학습 환경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본질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햇빛과 자연과 커뮤니티다. 그러니까 그런 요새 같은 환경이 아니라 그런 인사이트를 좀 줬습니다. 네. 사례가 되게 많은데 이게 100분 딱 맞추나요? 편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례가 되게 많아요. 요건 치매 어르신들을 모셔놓은 이제 호그백 마을, 네덜란드에 있는 호그백 마을이라고 치매 환자들을 위한 마을이에요. 인공적으로 조성한 마을이죠.
사실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접근 방식이 있죠. 이런 식의 별도 마을을 조성할 수도 있고, 뭐 에이징 플레이스라고 해서 뭐 정말 그 살고 있는 그 마을의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 뭐 여기는 이제 별도로 환경을 조성했는데, 여기에서의 특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 저희 뭐 요양시설 보면은 뭐 이런 식이죠. 거의 누워있는 병실에 혹은 뭐 이제 급식으로 이렇게 뭔가를 나눠준다거나, 그러니까 뭐 이런 좀 되게 단절되고 병동 같은 느낌인데, 여기서의 특징은 그 가장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을 이렇게 이제 지켜나가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직접 이제 뭐밥 짓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직접 짓기도 하고, 밥을 어디서 짓냐면 이 공간 제 도면이 가져오진 않는데 그 공용 공간에서 밥을 지어요. 그 공용 공간에서 밥을 짓고 그 사방으로 이제 숙박하시는 그런 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서 밥을 짓기 때문에 그 밥 짓는 냄새가 그 사방으로 퍼지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던 그런 공간을 생각을 해보면은 밥 짓는 냄새를 이제 어르신들은 당연히 이제 맡으면서 자라오잖아요. 근데 사실 뭐 이런 급식실 같은 급식실처럼 이제 분리된 공간에서 취식을 하는 곳은 밥 짓는 냄새를 맡을 수가 없는 거죠. 급식실에서 이제 밥을 지는 거니까. 병실에 계시다가 이제 병실 같은 곳에 계시다가 이제 급식실로 가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곳에서 생활하는 곳에서 그 밥을 그 공간에서 짓고 있고, 그래서 그 자연스러운 냄새나 그런 가장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이 지켜지는 거죠. 바깥에서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같이 이제 다 같이 식사를 모여서 하고, 이 건축 실내 디자인 양식이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있다고 하는데, 이 디자인된 양식들이 이제 네덜란드 전통 양식도 있고, 자신의 그 취향에 따라서 이제 거주하는 그 양식을 다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마다 이런 스타일이 다르고, 뭐 피아노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가장 평범한 일상의 회복 이런 것들이 되게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했는데, 정말 차가운 병동이나 이런 곳이 아니라 저녁밥을 짓고 저 아늑한 벽난로로 있는 가장 평범한 공간을 구현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디자이너들은 항상 좀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뭔가 특별한 디자인을 해야 된다. 디자인을 되게 유니크하게 해야 된다. 정말 압도적으로 뭔가 다른 걸 보여줘야 된다.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가장 좋은 디자인이 가장 평범한 디자인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 어르신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순간들이 정말 가장 살아왔던 그 평범한 데를 느낄 수 있는 그 가장 평범한 공간이 이곳에서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의 가장 마지막을 보내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차가운 느낌이 아니면 정말 당연한 순간들이 지켜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제되었던 사용자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아까도 그 총기라는 사건에서는 이제 그 아이들이 그 공간의 본질이고 아이들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아이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못했던 거죠. 또 이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그 공간 디자인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그 메인이 아니라 공간의 중심, 결국 그 치매를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인데, 어르신들이 마지막까지 그 삶의 그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배제되었던 사용자가 누구인가를 다시 돌아봐야 된다. 그런 의미인 거죠. 본질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공간이 기획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이제 그 공간이 추구하는 본질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이분은 또 저희가 시니어와 관련된 조사를 되게 많이 해보잖아요. 그래서 그 사용자의 그 멘탈 모델이라는 것을 멘탈 모델 들어보셨어요? 그 멘탈 모델이라고는 어떤 그 사용자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러니까 한글로 정신 모형이잖아요. 정신 세계, 어떤 프레임인 거죠. 프레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그것들이 굳어져서 생긴 프레임을 되게 조사해야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 위한 디자인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인터뷰를 했을 때 왜 버튼이 보이지 않는가라는 말씀들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그 앱 같은 거 이렇게 디자인한 것들 봤을 때 버튼이 잘 안 보인다라는 말을 해주시는데 그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위치에 대한 멘탈들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오늘도 저희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구조를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내는 건지, 어떻게 결제까지 가는 건지를 그 구조가 저희는 뭐 다 잘 아시잖아요. 근데 특히 또 구조가 또 앱마다 그런 서비스마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조에 대한 학습이 좀 안 되시는 거 되게 어려움을 겪으시는데 사실 옛날에 이런 제품들을 보면은 다 버튼이 밖으로 나와 있었죠. 그래서 구조에 대한 인식을 딱히 어쨌든 눈에 다 보이는 거니까. 근데 지금의 그 앱의 결제 구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좀 어려운 거죠. 네. 왜 안 누르지? 그 버튼이 왜 이렇게 안 누르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옛날에 어쨌든 버튼이 다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건 꼭꼭 누르는 습관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반응에 대한 멘탈 모델 이런 것도 되게 그러니까 어떤 명확한 물리적인 버튼을 누름으로써 얻는 그 피드백을 어르신들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의 이 모바일 세계에서는 대단한 그런 피드백이 잘 오지도 않고 또 눈으로 일단 모든 것들이 다 보이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뭐야 3자로 그 햄버거 버튼 저희 햄버거 버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눌렀을 때 이제 버튼들이 숨어져 있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숨겨져 있는 버튼과 기능에 대한 것들을 경험해 보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 숨겨져 있고 이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옛날 버튼을 다 밖으로 나와 있었으니까 그런 이미 프레임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못하시는 거죠. 어르신들이 뭐 IQ가 낮고 그래서 그런 전혀 아니고 그냥 인지적인 경험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거죠. 잘 안 되면 껐다가 켜나가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되게 많이 하셨어요. 제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컴퓨터 뭐 586 컴퓨터 저도 옛날에 샀었거든요. 코드 막 자주 뽑았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잘 먹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재부팅 해야만 되긴 하고. 근데 되게 옛날 분들을 생각하면은 이게 외양간 눌러주면 다시 저 상단이 부러지면 야 저기 다리 세워라. 그런 눈에 보이는 정확한 그런 변화를 이제 추구를 하시고 그게 되게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오류도가 수정이 나면은 눈에 보이는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코드 뽑아라 안 되는 거죠. 근데 앱에서 이제 지금 저희 배달과 관련된 앱을 조사하고 있는데 연구하고 있는데 앱에서 뭐 주소 바꾸는 거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위치 설정해놔. 안 보이는 그 프로세스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도 못하세요 진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령령 사용자분들이 이런 아날로그 기기를 사용하면서 자랐고 아날로그 기기라고 말하기도 이전에 그런 80대 되시는 분들은 뭐 진짜 외양간 그런 시절이시니까 완전히 다른 멘탈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지금 사실 연령별로만 비교를 해도 60대 초반 정도 되시는 60대 중반까지만 돼도 초반 정도 되신 분들은 뭐 훨씬 잘하시고 70대 10살 차이 나시면 뭐 완전 달라지죠. 그 멘탈 모델이 좀 다른데 과거에 익숙한 방식으로 이제 기능을 탐색하고 실행하시는 거를 또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좀 그런 격차가 나는 거죠. 어쨌든 배제되었던 사용자 우리도 어르신들 그 본질에 대해서 배제했던 그래서 사용자 경험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세 번째는 지속적인 피드백이에요. 혹시 두 번째 까지 중에 혹시 질문 있으세요? 궁금한 점. 질문 아닌데 네. 근데 마지막에 그 말씀하신 그 공간이 그런 게 저도 이제 그 배달을 별로 안 해먹어가지고 잘 하기가 별로 너무 어렵더라고 가끔 쓸 때. 저희도 연구실에서 뭐 배달 시킬 일이 있는데 결제 방식을 몰라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물어보고 얘가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너무 아저씨 된것 같다 이러면서 어렵죠. 네, 그래서 저는 어플들이 원래 뭐랄까 이제 좀 옛날식으로 그런 매뉴얼 같은 걸 뭐 처음 시작하면 그런 거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몇몇 그런 것들은 또 진짜 어딘가 막 숨어져 있는 건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진짜 사실 저게 나이 드신 분뿐만 아니라도 그걸 뭐 어떻게 보면 저도 그러니까 멘탈보다 조금 더 나이 드신 분 가까운 걸 수도 있겠지만 그 너무 익숙치 않은 것들이 실제로 정말 많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잘 안 써봤으면 다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지속적인 피드백, 어떤 포용적인 뭔가 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의 피드백을 받지 않고서는 진짜 하기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인터뷰했던 분 중에 호니먼 뮤지엄의 가든스라고 해가지고 영국 런던의 포레스트에 창립한 지 100년을 넘은 곳이거든요. 그곳에서 뭐 방문 자수가 거의 100만 명 정도 되는데 뭐가 문제가 있나 생각을 했는데 그 담당자랑 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되게 저조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물리적인 접근성뿐만 아니라 어쨌든 조합적으로 다시 좀 분석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장애를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고 어르신들도 되게 많은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런 분들도 좀 더 잘 참석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뭐가 좋을까를 실제 이제 접근성 자문단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다양한 장애를 가진 분들을 이제 모셔놓고 자문을 받으면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는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할 수 있을지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를 가진 거죠. 그래서 어떤 전시 품목을 이렇게 틀어놨을 때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떤 단어들은 이게 갤러리 전체에 수화 사용이 담긴 이제 비디오가 있거나 자막이 설치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자폐성장애 감독은 너무 시각적인 자극이 많으면은 비디오가 너무 많아서 그거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너무 시각적인 자극이 많으니까 그거 적절히 좀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다양한 장애를 가진 그 사용자들의 부모나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조율을 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총체적으로 그런 접근을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분에게서 되게 인상 깊은 거는 이제 뮤지엄이라는 공간이 약간 뮤지엄 약간 좀 철학적이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뮤지엄이라는 공간이 어떤 의미를 이 현대사회에 어떤 의미를 지녀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 혹은 여러 가지 중성적인 중립적인 공간이어야 된다 하는데 어쨌든 간에 좀 되게 권위적인 공간이었던 거죠. 이제 공공의 그런 뮤지엄이. 그래서 수혜자, 우리는 어쨌든 관람객들한테 우리가 베푸는 그런 수혜자라는 그런 인식이 아니라 그런 관점을 넘어서 우리는 정말 외부인들에게도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린 마인드를 가져야 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글레이즈 실드런스 뮤지엄이라고 해가지고 플로리다에 있는 그 뮤지엄인데 여기는 이제 또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잘 모일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 같은 것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제공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속적인 그런 협력과 그런 정보 제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하고 세밀한 것들까지 이제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제 이 귀마개 같은 경우도 이제 노이즈 캔슬링 같은 것들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자폐성 장애 아동들 중에는 너무 외부 자극이 많다 보면 조금 그런 감정 같은 게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이 있고 이런 촉각적인 자극이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되고 네, 뭐 그런 식으로 되게 디테일한 요소들을 이제 담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 뭐 이런 거 있는데 없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과의 결국 이제 연구 단체와 그런 거의 피드백을 통해서 좀 지속적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이분이 이제 장애인법을 준수하는 게 최소한의 조건일 뿐 아니라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의 부모님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게 이번 한 주간도 그냥 잘 버텼다, 한 주간도 그냥 잘 살았다,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안도가 아니라 정말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최선의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최소한의 어떤 우리가 공간을 방문했을 때 난 여기서 그냥 최소한만 누리고 갈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박물관이나 뮤지엄에 갔을 때 돈을 냈을 때 정말 최고의 경험을 하길 원하지 거기서 그냥 나 대충 그냥 빼고 와야지 그런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경험을 줄 때는 이 장애인법,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ADA, 우리나라도 뭐 이런 법이 있어서 어떤 건축법상으로 그 시설을 어떻게 만들고 뭐 그런 시설적인 규범이 있는데 그런 시설적인 규범만 지키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말 그 경험의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진정성을 담은 기획이라는 가능하다. 그래서 세 가지였습니다. 기획 시작을 제약인 사용자부터 하고 배제된 사용자를 들어오고 지속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 지속적인 피드백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할까? 이제 앞에는 세 가지 정도 이제 기획, 사고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왜 이런 도구를 사용할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막대기로 이제 버튼을 누르고 휠체어 리모컨을 통해서 앉아서 이렇게 버튼을 조절하고 이거는 이제 효도자인데 여기에 앉아서 이제 왔다 갔다 하세요 화장실에서. 또 이렇게 잡고 있는 이 손잡이 같은 거, 요거를 이제 잘 못 걷는 이 다리가 좀 하반신 좀 불편한 청년이 요걸 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거 만든 거거든요. 네, 이렇게 다니세요. 버튼 클릭하고 보통 이렇게 앉아서 다니시거든요. 아니고 이렇게 효도자 쓰는데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 이분은 그 오바마 정부 때 그 접근성 자문위원 하시는 분인데 저희가 인터뷰했어요. 왜 맞춤형으로 이제 주방을 만들까? 그 여기는 뭐 시애틀에 있는 타워인데 이분이 이렇게 앞에 딱 가면 이게 리프트 겸 뭐 되게 특이한 거더라고요. 이게 유튜브에 뭐 동영상이 있긴 한데 리프트 겸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되게 특이해요. 왜 이런 게 필요할까? 이분 아세요 혹시 박인이? 어쨌든 이분이 이제 핸드 컨트롤러라고 해가지고 발로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운전할 때 발로 밟잖아요. 발로 밟아야 되는데 왜 이분이 이런 버튼을 사용할까? 아니 이거를 이제 엑셀이랑 브레이크를 다 밟는 거예요. 이 버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종합했을 때 저의 생각은 자유의지가 있는 거죠. 자유의지라는 게 어떤 되게 철학적인 그런 의지라기보다는 독립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의지, 그러니까 일하고 싶고 참여하고 싶고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자 하는 의지, 그런 게 이런 분들한테 다 있는 거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근데 사실 이런 게 사람한테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즐거움이 이분들한테 또 다 있다.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용적인 디자인, 포용적인 기획이라고 한다면 가능한 많은 사용자한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좀 정의를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만나는 분도 선택권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배달 앱을 통해서 이제 먹을 것들을 이제 다양한 먹거리를 자신이 먹을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었을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기술로 인해서 이제 좀 자기도 선택법이 그래도 올라간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례는 이분이 이제 저희가 인터뷰했던 크리스 돈이라는 분인데 시각장애인 건축가세요. 그래서 중도실명했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가지고 사고가 아니라 뇌 수술을 받으셔가지고 46세 때 이제 전맹 시각장애인이 되셨고 원래 건축하셨는데 그때부터 못 보셔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점자나 이런 패턴을 가지고 구조를 파악하고 촉각으로 이제 느끼시는데 이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게 빌딩과 공업, 도시 예술적에서 볼 수 없거나 들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의 경험 속에도 아름다움과 기쁨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생각했을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제약이 있는 사람들은 이 정도만 충족시켜주면 돼요 라고 생각을 그쳐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정말 이 사람들의 경험 속에는 이런 아름다움과 기쁨과 행복이라는 그 최고의 그런 기쁨이라는 경험 그 가치들이 다 있는 거죠. 다 사람이니까. 근데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의 경험에 어떻게 말을 건넬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저희 이런 것도 접근성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단순히 접근을 허가하는 수준, 그러니까 법으로 뭔가 저촉되는 그런 것들만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정말 누군가의 삶을 생명과 함께 만들어주는 긍정적인 행위가 되어야 한다. 라는 말을 해주셔가지고 저 되게 감동받았죠. 되게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입니다. 뭐 질문 있으세요? 너무 디자인 쪽이 아니셔서 되게 생소하시죠? 처음 듣는 얘기 아니세요? 저는 네. 아동가족학과랑 생활디자인과 같이 서울 있어서 디자인이요? 네. 저희 두 과가 같이 융합해서 인간생애와 혁신적 디자인이라고 저 포용적 디자인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시구나. 너무 재밌게 들었고 사실 대학원생 수준은 아마추어 수준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정말 프로다라는 생각이 들고 디자인과 학생들이면 참 좋아하는 내용이긴 한데 저희 과 와서 한번 해주시면 그때 누구 세대 누가 무슨 매거진 만든다고 연락왔었는데 잘 모르겠네. 그래서 저한테 서면으로 인터뷰 해줄 수 있냐고 해가지고 제가 좀 글 써주긴 했는데 디자인까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주제가 어떻게 됐어요? 제 이메일 부분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매거진 동아리인가 그래서 LSV 관련해가지고 소개해드리나. 저 질문은 없는데 소감 말해도 될까요? 소감이요? 네, 저도 이제 스타트업을 하려고 하는데 창업자이고 그런 포용적 디자인을 잘 반영해서 제품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많은 창업신의 사람들을 보면서 좀 진취적이고 목표지향적인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피도 눈물도 없으신 분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되게 좀 고민도 많고 내가 여기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다정하고 유능한 분이 계셔서 되게 기감이 많이 들어요. 저희 직원이 들었으면 이름만 적도로 시키는데 콘텐츠는 참 다정하지만 제가 이름 되게 빡세게 그게 좋은 거 저희가 다루는 영역은 어쨌든 사각지대에 빛을 좀 비추는 역할들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일은 정말 치열하게 네,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저도 이제 인공지능 쪽에서 잠깐 그 삼성전자 나오고 그 영국에서 잠깐 유학하기 전에 인공지능 스타트업 친구들이랑 있었는데 네, 피도 눈물도 없죠. 무조건 뭐 투자 밸류가 중요하고 뭐 가치가 뭐 장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냥 어쨌든 매출 내야 되고 가치 밸류가 중요하니까. 근데 네, 저도 사실 그 지금 창업하기 전에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영국 갔다 와서 아 내가 푸드테크 쪽으로 뭔가 먹는 거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음식 그런 거 좀 좋아해가지고 하여튼 푸드테크 쪽으로 내가 뭔가 대박 쳐야지 생각해서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좀 길이 잘 안 되고 근데 사실 저는 이쪽을 하고 싶었긴 했는데 너무 어렵고 이걸 대체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그게 되게 고생했어요. 그래서 네, 뭐부터 고생했던 프로세스를 다 말씀드리면 진짜 한도 끝도 없는데 네, 되게 고생을 하다가 이렇게 그나마 지금 5년째 5년 정도 되니까 그래도 제가 또 포럼에 대해서 되게 많이 다니고 저를 불러주는 데도 되게 많고 작업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런 영역이 사실 잘 안 있어가지고 어쩌면 저희 그 개척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디자인의 이런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만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건의드리고 싶은데 이런 거 건의, 하시는 분이시니까 네. 저는 학부를 부산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부산이 큰 도시긴 해도 네. 이런 걸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보나 일할 곳이나 아무것도 없거든요. 디자인도 이제 다 똑같은 옛날 디자인이라서 사실 저는 서울 와서 너무 놀랐었거든요. 지방에서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내년 초에 이제 부산 현대미술관에서 전시를 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런 장애인 관련된 여러 작가님들 하고 저희 섹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네, 부산에서 되게 저는 거기 가서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네, 부산 현대미술관에서 내년에 하는데 나중에 혹시 부산 가시면 한번 네, 고향 방문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질문 없으시면 조금 일찍 마무리를 할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